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Tiago Alcantara. Tiago Alcantara. He moves through the midfield like nobody does. The first time I saw him, I knew it was low. He'll roll you like a Cuban, his passes never miss. Tiago Alcantara, he takes the fucking piss. 결승전, 챔피언스리그, 엘클라시코, 시즌을 좌지우지하는 경기에서는 언제나 교체 출전에 그쳤고 이 흐름은 다음 시즌에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력을 보다 입증시키고 싶었는지 2년 전 월바나여 형들과 함께 뛰었던 유럽 축구선수권 대회에 한 번 더 출전해 이번에는 주장 완장을 달고 전경기 선발 출전, 결승전에서 베라티, 임모빌레, 보리니, 인시녜가 이끄는 이탈리아를 만나 홀로 해트트릭을 달성해버리며 대회 연속 우승을 이끌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활약을 보여준 그에게 주어진 건 당연히 대회 MVP. 이미 자신은 동나이대 선수들과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미래에는 사비, 이니에스타의 자리를 대체하여 바르셀로나의 주전 자리를 차지할 거란 믿음을 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다가올 시즌 주전 자리로 올라가려나 싶었는데 그는 돌연 바이에른 뮌헨으로 팀을 옮겨버리고 맙니다. 이적료 2,500만 유로, 4년 계약. 그간 바르셀로나에서 감독 생활을 하며 화려한 우승 트로피도 있었지만 그만큼 압박감에 시달리며 자신의 옛 동료였던 무리뉴와의 경쟁은 패백에 있어 스트레스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평상시 기자회견 자리에서 화 한 번 내본 적 없는 그가 성질을 낼 정도였죠.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 생각한 그는 바르셀로나를 떠나 바이에른 뮌헨 감독직으로 팀을 옮기게 되었죠. 그리고 펩은 바이에른 뮌헨에 부임하며 보드진에게 한 가지 약속을 부탁합니다. 티아고는 반드시 영입해 주세요. 그는 제가 원하는 유일한 선수입니다. 본래 9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었던 티아고는 그간 출전 시간과 관련된 계약 조항을 이행하지 못하자 2013년 바이아웃 금액이 1,800만 유로로 감소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뮌헨이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이아웃 조항이라는 게 결국에는 선수의 의지까지 포함되어야 이적할 수 있는 것인데 이니에스타, 사비, 부스케츠 3명의 국가대표 미드필더들에게 밀려 중요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그에게 있어서 로테이션은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펩의 간절한 요구를 듣고는 팀을 떠나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2014년 월드컵이 1년밖에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있어 꾸준한 경기 출전은 대표팀 차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 선수 입장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은 주전 보장과 함께 최고의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었죠. 그렇게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정확히 100경기 출전 11골 20도움, 사비의 완벽한 후계자라 불리던 어린 스페인 선수는 독일의 전통 강호인 바이에른 뮌헨으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세상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죠. 프리시즌에 이어 슈퍼컵에서도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뽐내던 그는 리그 3라운드 프랑크푸르트전에서 발목 인대 부상을 당해 2달 이상 결장하게 됩니다. 그래도 역시 어린 선수이다 보니 금방금방 회복하여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 출전해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며 우승을 도왔습니다. 가끔은 원볼란치로 나오기도, 가끔은 람과 함께 투볼란치로 나오기도, 가끔은 앞선에서 크로스와 함께 2선에 배치되기도 6번, 8번, 10번 위치 어디든 자유자재로 운영을 하며 분데스리가 역대 최단기간 우승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대로 꽃길만 걸었으면 다행이었겠지만 리그 28라운드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 축구선수한테 가장 치명적인 부상인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며 그대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게 됩니다. 월드컵에 뛰기 위해서 몸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해오던 티아고였건만 2달 앞두고 큰 부상을 겪게 되어 월드컵 출전은 물론 다음 시즌 구성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2015년 4월 4일 리그 27라운드 도르트문트와의 경기, 큰 부상을 당했던 시기로부터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경기장에 나서게 됩니다. 경기 종료 20분을 앞두고 람과 교체되어 들어간 그는 활발한 모습을 선보이며 자신이 돌아왔음을 팬들에게 보여주었죠. 종료 휘슬이 울리고 감정이 고조된 티아고는 바이에른 의료진들을 끌어안으며
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간 얼마나 고생을 했던 것인지 부상을 당한 순간부터 복귀하는 날까지의 모습을 담은 371이라는 다큐멘터리도 있답니다. 제 영상에서 다 담지는 못하지만 티아고의 멘탈적인 부분이나 부상을 겪고 회복하는 과정들을 보다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듬해 15-16 시즌 여전히 실력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 복귀한 뒤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여준 그의 퍼포먼스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아무래도 커리어를 위협할 만한 부상을 겪고 오랜 기간 재활을 거치다 보니 이번 시즌도 그렇게 무리하면서 출전할 수는 없었죠. 특히나 지난해 입단한 사비 알론소, 이번에 입단한 비달, 두 명의 선수가 추가되어 미드필더를 구성할 수 있다 보니 티아고가 가끔은 휴식을 취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즌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펩은 비교적 여유 있는 경기를 할 때에는 티아고를 아끼다가 챔피언스 리그나 포칼처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그를 선발 출전시켜 기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가끔은 알론소 비달 위에 위치하는 10번 역할을, 가끔은 알론소의 짝으로 8번 역할을, 6번 자리에는 알론소와 람을 기용해 경기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포지션에서 그렇게 많은 모습을 비추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포백 보호 능력만 보더라도 람과 알론소보다 좋지 않아 6번에 위치하면 그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었죠. 16-17 시즌 티아고의 스승인 펩 과르디올라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고대하던 챔피언스 리그 우승컵은 들어올리지도 못한 채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나 맨시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12-13 시즌을 제외한 모든 시즌을 과르디올라와 함께하며 많은 것을 배웠던 티아고 입장에선 상당히 슬플 수밖에 없었죠. 제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훌륭한 축구 선수였던 아버지의 피와 스페인에서의 조직적인 훈련 덕분이라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펩 과르디올라 감독 덕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바이에른 뮌헨에는 세계적인 명장 안첼로티가 앉게 됩니다. 매 경기마다 파격적인 전술 변화를 주어 풀백들의 움직임을 제한적으로 가져가거나 미드필더처럼 기용해 점유율을 극도로 올려 상대를 무너뜨리는 과르디올라와는 달리 경기마다 유연한 전술 운영과 함께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지 않고 일정 수준 후방 밸런스를 갖춰가며 운영하는 안첼로티의 운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티아고의 공격적인 부분을 더욱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경기 때마다 이선에 위치시켜 자유롭게 풀어주었고 평상시에 알론소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와 경기 운영을 할 때에도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져 공간을 내주거나 공격수에게 벗겨질 때마다 3선까지 내려와 수비 가담을 해주는 사실상 보다 만능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6번 위치에서 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는 했어도 실제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몇 차례 되지 않다 보니 티아고의 수비력은 오히려 좋지 않다는 평이 많았었죠. 포백 보호도 못하고 차단도 못하고. 하지만 이 자료만 봐도 아시다시피 경기당 롱볼 횟수, 패스 성공률, 인터셉트 횟수, 태클 횟수, 드리블 성공, 드리블 허용 등등 전반적으로 수비적인 지표가 급격하게 상승해 심지어 비달보다도 수비적인 스탯이 좋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비형 미드필더로 뛴 게 아닌 높은 위치에서 뛴 선수에게 나온 기록이라서 상당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죠. 얼마나 뛰어났는지 리그 한정 129개의 인터셉트. 그러다 보니 다시 바르셀로나로부터의 관심이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드지는 잽싸게 티아고와 추가로 2년 재계약을 성사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포텐을 터트리는 데에는 성공하긴 했으나 키커 랑리스트에서 평가한 것으로 보면 생각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혹은 득점까지 더해져야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다고 말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이 있곤 했습니다. 실제로 분데스리가에서 무쌍 찍고 다니며 중원을 초토화시키던 나비 케이타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인터내셔널 클래스 1위, 공격형 미드필더로 분류된 티아고는 포르스베리에게 밀려 2위로 평가받았습니다. 확실히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올라온 것은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월클급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고 볼 수 있었죠. 자신을 어떻게 기용할지 정확히 알던 안첼로티와 함께 행복한 축구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봤지만 선수단과의 유대감, 즉 비교적 규율이 없는 환경을 좋아하는 안첼로티의 훈련법은 바이에른 뮌헨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 프리시즌 때부터 심상치 않더니 개막 한 달 만에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하인케스, 펩 과르디올라, 최근 몇 년간 뮌헨을 지도했던 감독의 경우 강력한 훈련을 바탕으로 기강을 잡았었는데 사실상 훈련도 없다시피 했던 안첼로티의 자유분방한 태도는 선수단의 신뢰를 빠르게 잃어나갔던 것이죠.
자신을 그 누구보다 알아주던 감독이 떠나게 되자 폼이 주춤할 만도 하지만 티아고는 역시 그냥 축구를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하인케스는 하비 마르티네즈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고정시켜 양쪽에 티아고와 비달을 내세우면서 밸런스 있는 역삼각형 3미들 조합을 주로 내세웠고, 시즌 초 흔들리던 바이에른 뮌헨은 점차 균형을 잡아 금방 리그 1위 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감독 교체, 어수선한 선수단 분위기, 로베리의 폼 저하 등등 여러 문제가 겹치는 동시에 티아고도 시즌 중반 장기 부상을 끊어버리며 예년과 같은 꾸준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스탯상으로나 경기장에서의 움직임 측면에서나 항상 우리가 알고 있던 축구도사다운 모습을 선보였기 때문에 실력에는 의문을 품을 수 없었죠. 18-19 시즌 잠시 팀을 맡아주었던 하인케스가 떠나고 포칼 결승에서 미넨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선사한 코바치 감독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더독의 입장에서 전술을 짜오던 감독이다 보니 후방에서 수비 밸런스를 챙기는 동시에 다이렉트 플레이, 전방에서의 압박을 가져가는 움직임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센터백 사이 하프백 역할을 맡을 6번 선수의 중요도가 기본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데, 코바치는 이 자리에 티아고를 선택한 것이죠. 그간 6번 자리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듣던 티아고였지만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성장한 수비적인 능력을 생각하면 포백 보호 측면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빌드업 부분에서는 당연히 세계 정상급의 플레이를 보여주던 그였기 때문에 후방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 건 별 문제가 없었지만 사실 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선에 티아고를 두었을 경우 탈압박과 볼 백업 측면에서 유연한 전개를 할 수 있었지만 3선에 그를 두면 2선에 배치하게 될 하메스나 고레츠카가 티아고만큼의 역량을 보일지는 의문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팀 전술에 있어서 절대 빠지면 안 될 선수로 올라서게 되면서 그가 결장했을 때의 경기력과 출전했을 때의 경기력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후방 빌드업에서의 문제를 도저히 좁힐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대부분의 경기에서 출전하는 것은 물론 티아고 의존도가 상당했었기 때문에 분데스리가에 온 뒤로 최장 시간 출전과 함께 공격적인 패스 지표에서 좋은 기록들을 올렸습니다. 더불어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포백보, 빌드업, 수비적인 능력 모두 월드 클래스급으로 성장했다. 과거에 6번, 8번, 10번 모두 뛸 수 있었다라고 칭한다면 지금은 6번, 8번, 10번 자리에서 모두 월드 클래스급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자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20 시즌 코바치의 U자 빌드업 축구는 결국 끝을 보고야 말았고, 수석 코치에 있던 한지 플릭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플릭은 코바치의 틀을 모조리 뜯어내지는 않았지만 키미히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려 티아고가 부담하는 수비력을 함께 커버했고, 폼이 완전히 죽었다는 평가를 듣던 밀러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방에서는 티아고, 키미, 전방에서는 밀러와 레반도프스키의 연계, 급격하게 성장해버린 고레츠카, 지금껏 연결점을 티아고에게 온통 몰아주었다고 하면 플릭은 각자 일부분 역할을 분담하여 훨씬 유연한 모습을 선보이게 됩니다. 특히나 가장 큰 변화는 키미의 중앙 포지션 변경. 코치 시절부터 그의 능력을 풀백에 한정시켜 두기보단 중앙에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플릭은 그를 티아고와 함께 투볼란치로 배치하거나 티아고와 고레츠카를 전진시키고 원볼란치 운영을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다시 풀백으로 되돌리기까지. 시즌 막판 티아고가 부상으로 인해서 6번 자리가 애매해지자 과감하게 키미히로 자리를 대체하며 위기를 극복했죠. 이후 다시 재개된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티아고가 돌아오게 되며 허리라인은 티아고와 고레츠카 두 명의 선수로 탄탄하게 운영되었습니다. 패배를 잊어버린 플릭의 바이에른 뮌헨은 단판전으로 바뀌어버린 챔피언스리그에서 도저히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파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상대 8대2 승리, 리옹 3대0 승리, 그리고 결승전 파리 생제르맹 1대0 승리. 토너먼트 3경기 모두 선발 출전을 통해 미친 영향력을 선보이며 팀을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끈 티아고 알칸타라. 경기가 끝나자 그는 가족들과 부둥켜 안아 부상의 고통 속에서 지냈던 나날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고, 특히 레반도프스키에게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추가로 이 시즌 티아고의 활약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한 가지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19-20 시즌 분데스리가 내에서 90분당 파이널 서드로 향하는 패스, 터치당 볼을 얼마나 빼앗겼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대부분의 경기에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훌륭한 성적을 보였는지 이것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장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다 보니 팀 내에서는 티아고에게 계속해서 재계약을 제안하며 시즌 내로 도장을 찍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티아고는 연장 서명을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달성하며 분데스리가에서 들어올릴 수 있는 모든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자 스스로 팀을 떠나겠다고 다짐을 해버립니다. 대체 어느 팀으로 가야 커리어의 마지막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루하루 고민하던 티아고에게 있어 이적할 수 있는 팀은 점점 좁혀졌습니다.
좁혀져 왔습니다. 첫 번째로 스페인, 친정팀으로 중앙 미드필더 자원이 부족해진 상황 속에서 들어가기 딱 좋음.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돈이 없으며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가족들이 스페인을 원하지만 티아고는 새로운 곳으로의 도전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국,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리그로 적어도 주급을 맞춰줄 클럽들이 많았습니다. 맨유의 경우 주급은 물론 주전 자리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스승 과르디올라가 있는 맨시티의 경우 역시나 주급은 물론 펩이1에 데려오는 것이라면 주전 자리도 보장할 수 있으며 심지어 챔피언스리그 우승 확률도 가장 높은 팀에 해당되었죠. 리버풀의 경우 주급을 감당하기에는 돈이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중앙 미드필더가 약점이라 불리는 팀이다 보니 이적만 하면 주전 보장 가능. 게다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매년 노릴 수 있음. 정황상 맨시티, 리버풀 두 팀으로의 이적이 가장 확률 높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여름 이적 시장 막바지까지 줄다리기를 하던 리버풀이 티아고의 마음을 빼앗아 기본 이적료 2천만 파운드, 옵션 500만 파운드, 4년 계약, 주급은 3억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팀 내 최고 주급자인 살라와 유사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여곡절 끝에 이적 시장 막바지에 이적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바이에른 뮌헨은 리버풀로 이적할 것이란 것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가 펼쳐지기 전 6월 클롭은 티아고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설득시켰고 이로 인해 바이에른 뮌헨이 재계약 조건으로 건넸던 주급 23만 파운드는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돈으로 인해 재계약하는 것이 아닌 도전을 위해서 리버풀로 떠나겠다는 것을 확신한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이적료를 더 높이 받기 위해 첼시, 아스날, 맨유, 맨시티 등등 여러 팀들과 영입 경쟁을 펼치도록 유도한 것이죠. 결국 막바지까지 줄다리기 끝에 리버풀로의 이적을 허락해주며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적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유일한 약점이라 불리던 리버풀 미드필더진의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 티아고 알칸타라. 앞으로 어떤 변화를 주어 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빅이어 한 번 더 들어봅시다 교수님. 뿅!